저도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제 동생이 학생이었거든요. 어머니랑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너무 잘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어피티 오네요.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머니로그 시간 너무너무 기다리셨죠? 오늘 또 2주가 후딱 흘러가지고 지금 머니로그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네. 상담사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꿈꾸는 다락방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니로그 예고 내용부터가 가슴이 좀 아팠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오픈하시는 사용자님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맞아요. 되게 좀 쉽지 않은 주제여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좋은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네. 사연 보내주신 게 이 용기 내는 게 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상담사님들도 많은 그 내담자분들 만나실 때 네. 와, 여기까지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요. 비슷한 사례도 있었지만 와서 이렇게 울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 오히려 그렇게 터놓고 가니까 음, 이런 금융에 대한 재무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왔는데 음. 심리 상담 받고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네. 뭐든지 다 현상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직면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앙금이 가라앉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또 푸티페리님이신데 일단 사연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푸티페리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10월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준비 없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난 몇 달간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각종 서류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 큰 금액의 지출과 지급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재정 상황을 정비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자, 부끄럽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집안의 재정 상황에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또래보다 작은 월급을 받지만 제가 번 돈은 100% 저만을 위해 썼기에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와 분담해서 부담하는데도 숨쉬듯이 돈이 나가요. 본가에 거주하면 최소 50% 저축이라는 공식이 흔히 적용되지만 저는 특별히 지출이 없는 달에도 15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지출을 줄이고 또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참고로 가장 큰 지출은 동생의 용돈인데요. 졸업 전까지 계속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셨어요. 상속금이 생겼는데 이것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해요.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계좌에 넣어놓은 상태라고 하시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라도 나면은 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쉽게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둔다면 결국 야금야금 쓰게 될 것 같아서 이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습니다. 어피티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재무 목표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재무 목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재무 목표는 보유 자금을 활용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부수익 이자나 배당 수익 같은 것들 만들기, 또 지출이나 저축, 투자 비율을 확실히 정해서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하기. 네. 이게 이제 지금 재무 목표입니다. 전 처음에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아버님께서 이제 지금 2월이니까 돌아가신 지 이제 딱 4개월 정도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도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지만 5년 차거든요, 올해로. 그런데 전 1년 정도는 좀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막 아무래도 내 인생 평생 같이 살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너무 이 경제적인 거에 막 부담을 갖고 빨리 이거 어떻게 내가 잘 굴려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나의 실제 마음을 보듬어 주는 시간도 좀 더 충분히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반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네. 또 어느 정도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앙금이 잘 내려앉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쫓기는 느낌 없이 잘 애도하고 이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들긴 했었어요. 네. 일단 머니 프로필 우리 푸티페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재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닉네임 푸티페리님 사연이었고요. 만 27세
그리고 금융성향은 숲을 보는 앵무예요. 저희 금융성향 테스트 더보기란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내 금융성향 어떤지 알 수 있는 저희 어피트에서 만든 테스트인데 숲을 보는 앵무는 미래를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성향이다.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더 나은 내 모습 그리고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들 굉장히 진취적인 타입이죠. 어쨌든 푸티페리님은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시고요. 하시는 일은 콘텐츠 마케터 그리고 세전 연봉은 2,900만 원에 월 평균 실수령액은 222만 원입니다. 월 평균 저축액은 적금 30만 원 붙고 계시고요. 월 평균 투자액은 일단은 0원이었어요. 비정기적으로 해외 우량주를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형태는 현재 본가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사연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머니하고 동생 이렇게 네.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자산도 한번 볼게요. 자산은 비상금에 지금 2,700만 원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예적금으로는 1,360만 원, 주택 청약 2만 원, 지금 일단 옛날에 가입해 놓은 거 2만 원 개설할 때 보통 넣잖아요. 네.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퇴직연금 DC형에 약 300만 원을 따로 운용은 안 하고 일단 넣어놓고 계십니다. 주식은 한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비정기적으로 사모으신다고 했는데 총 평가 금액은 1,450만 원이고요. 해외 주식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는 1,350만 원. 아마 이제 지금은 맞는 선택이다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그쵸, 있는데. 그쵸. 요즘 많이들 해외 투자 하시니까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 요 부분이 되게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비과세 연금보험을 1억 원 지금 갖고 계십니다. 보통 이 나이대 분들이 연금 저축 보험 이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신데 비과세 연금보험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1억 원 있는데 이게 상속금을 받으신 걸로 가입을 한 거예요. 10년 뒤에 이제 해지를 하고 해지 시에는 1억 4천 정도 수령이 예상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또 지금 중요한 자산으로 자녀 상속금이 2억 원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이출금 계좌에 그냥 넣어놓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서는 상속금 그리고 비과세 연금 보험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좀 특수한 상품들이 눈에 보이는데 네. 일단 상담사님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이미 사연을 주시기 전에 네. 비과세 연금 보험은 이제 본인 앞으로 받으신 그런 상속 재산으로 상품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 목적 자체를 연금으로서 쓰실지 아니면은 그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상품을 활용하신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0년 뒤에는 해지 계획이 있으니까 연금보다는 이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연금을 준비할 때 거의 연금 저축이나 IRP 위주로 맞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산이 많아져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절세 세금입니다. 때문에. 세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과세형 연금들이 좀 목돈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좀 피해가기 위한 좀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낯설었던 거군요. 그쵸. 우리가 사실 지금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1억 원이 아니지만 1억 원 한도 내에서 뭐 일정 요건을 맞추면 이제 최소 10년 이상 이제 거치하거나 뭐 종신토로 연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몇 가지 요건을 맞추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의 지금 이 연령대에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죠. 목돈을 어디에다가 장기적으로 넣어놓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이 연령대에 1억 원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또 네. 나중에 이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목돈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연금보험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상품마다 장단점이 다른 거니까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좀 더 장점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을 하는 게 답은 없지만 최대한 내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푸티페라님은 잘 선택하신 거죠. 네. 이걸 뭐 위험한 투자 상품에다가 넣어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다행이고. 네. 그리고 세금을 맞아요. 고려해서 상품 선택하신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0년 뒤여도 한 30대실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뭐 연금으로 쓸지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어떤 재무 목표가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 이 상품에서 또 인출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이제 DC형 계좌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300만 원 일단 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본인이 투자하시는 거는 무려 1,400만 원 가까이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왜 내 퇴직금의 운용 지시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냥 네. 300만 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네. 사실 입출금 계좌에 넣어놓은 거랑 비슷해요. 좀 더 불편한 입출금 계좌. 그쵸.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내 급여, 1년치 급여의 12분의 1을 매달 이 통장에 넣어주는 건데, 계속 운영 지시를 안 하면 운영하는 이 금융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디폴트 옵션 설정하시라고. 그럼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최소한의 운영 지시를 선택을 해놔라. 그러니까 너가 직접적으로 뭐 사고 팔고 이건 거래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회사가 제공해주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너의 이제 투자 성향에 맞게 뭐 안정적이든 아니면 좀 위험하게 운영을 하든 그런 포트폴리오를 금융회사들이 좀 몇 개 선별해 놨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선택해서 운영 지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태를 보고 좀 떠올랐던 게 요리 재료를 다 손질했어요. 다 손질해갖고 프라이팬에 착 올려놓고 불을 안 켜고 그냥 있는 거야. 그치. 음식이 될 리가 없죠. 그쵸. 음식이 될 리가 없죠. 근데 요리 재료가 아깝잖아요. 그쵸. 이게 돈은 막 썩진 않지만서도 어쨌든 꼭 불 켜는 게 디폴트 옵션은 약불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뭐 내가 강하게 조리를 이제 주방사처럼 할 수도 있고. 네. 그쵸. 이런 적극적인 운영을 퇴직연금에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돈 관리 방법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볼게요. 이제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과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잘하고 있는 건 점심 식비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거나 서브웨이 프로모션 상품을 먹거나, 그리고 비상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면서도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비상금 통장으로 쓰고 있고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 진짜 최고. 제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거는 즉흥적인 가족 외식이 좀 있다. 외식이 좀 잦아서 본인이 내는 날에는 큰 지출이 발생한다라고 하셨고, 정기저축이 좀 부족하다. 해서 원래는 월 70만 원씩 저축을 했지만 지금 10월에 만기 받고 나서는 새로운 저축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네, 이 부분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그 초반에도 사연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하셨던 일부의 역할을 지금 우리 프리패티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비가 지출이 커질 때 이제 눈치껏 내가 내는 네. 분위기? 저는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사연 주신 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정리해 주신 내용에 보면 어머님의 소득이 있고 뭐 연금이나 그 외에 갖고 계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어머니의 수입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월급을 더하면 우리 가정 내 총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총수입.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분담해서 프리패티님도 함께 가정을 운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족 회의를 통해서 외식비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어머님의 수입과 내 소득이 우리 가정의 총 수입이니까 그 안에서 외식비는 뭐 이 정도 안에서만 써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그런 협의를. 예, 협의를 해야 이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우리 가정의 뭐 생활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다듬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잖아요. 현재 그쵸. 상황적으로. 네. 고정 지출하고 변동비 지출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정비 지출 총액은 월 77만 6천 원인데요. 관리비가 맞아요. 요즘 들쑥날쑥하죠. 이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변동폭이 좀 있고, 교통비는 5만 5천 원, 기후 동행카드 쓰고 계시고요. 통신비는 14만 원 내시는데 왜 좀 많을까 싶어서 봤더니 알뜰요금제가 5,900원, 본인 건 적게 나가시고, 또 인터넷과 어머니 폰 기기 할부금이 합쳐가지고 이제 9만 원대 나오고, 본인의 폰 기기 할부금도 한 4만 원대 나오고 해서 총 합쳐가지고 지금 월 14만 원지. 요금제는 5천 원대라는 게 기기 할부금 들어가면 사실은 이 정도 나오는 건 좀 어쩔 수가 없긴 하죠. 보험료는 2만 6천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구독 서비스 7,600원, 동생 용돈 40만 원, 아까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라고 하셨죠. 또 수영 강습비가 4,500원 나옵니다. 그리고 변동비는 이제 월 72만 원 정도 나가고요. 식비 40만 원, 쇼핑비 6만 원대, 그리고 뭐 취미활동 3만 원, 자기개발 3개월치 10만 원,
뭐 등등 여러 가지 나가고요. 이제 그렇게까지 막 과소비하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데 비정기 지출로 가보면은 또 한 약 132만 원 정도 지출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 경비 약 50만 원, 그리고 SRT 3인 3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36만 원, 이제 아버지 납골당을 가족 본인 포함 3명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도 연 2회 정도는 이런 비정기 저출이 교통비로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통신비의 비밀이 있었네요. 통신사 위약금 15만 9,500원, 알뜰 요금제로 바꾸면서 낸 위약금. 근데 잘하신 것 같은 게요. 위약금 때문에 알뜰폰 요금제로 못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계산기를 진짜 두드려 보신 거예요. 그쵸. 굉장히. 오히려 몇 개월 남은 요금제 비싼 거 쓰는 것보다 그쵸. 위약금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전 멋있다 생각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네. 필요해요. 맞아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잘 챙기고 계시네요. 10만 원 내고 계시고 이건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 때 받는 거죠. 미용에 20만 원 정도 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를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 보면서는 혹시 상담사님이 어떤 뭐 조정이 필요하거나 코멘트 주실 부분 있었을까요? 본인의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동생의 용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동생의 용돈은 이제 아버님이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정비랑 변동비가 현재 한 150 정도 깔리고 가다 보니 맞아. 본인이 원하는 저축률 50%가 사실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려워진 거죠, 상황적으로. 그런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제 동생이 학생이었거든요.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경제적인 부분들은 제가 그래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도와드린 거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랑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너무 잘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본인이 가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님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성인이고, 동생도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면 동생도 이제 성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을 부양해야 될 그런 책임감과 너무 부담감을 크게 갖고 가고 계신 건 아닌가, 좀 그런 염려가 일단 됐었고, 네. 그리고 동생분의 현재 나이가 뭐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근데 대학생으로 좀 추측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동생 앞으로도 일정 부분 상속이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동생분도 그 돈으로 본인의 용돈이나 본인이 써야 될 생활비를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옆에서 푸티페리님이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그냥 용돈을 40만 원 줘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동생도 그 돈을 운영해야 될 그런 생각도 하고 관심도 가질 수 있게끔, 근데 옆에서 그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뭐 이게 꼭 용돈을 뭐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네. 주도권을 좀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어쨌든 저는 동생도 푸티페리님 못지않게 아버님께서 이제 안 계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도 많이 좀 경각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뭐 돈을 이제 네가 관리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애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귀하게 잘 관리할 건지 그렇네요. 좀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냥 단순히 이 돈이 그냥 쉽게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이니까 네, 그걸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옆에서 큰 자녀로서의 역할을 맞아요, 해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제 저의 형제자매 언니 오빠가 음. 그렇게 해주면은 막 서운한 마음이 혹시 들까 싶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또 오히려 든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 너무 귀하게 우리가 앞으로 또 생계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 인생 잘 꾸려가는데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은 애도의 영역도 되겠다. 네. 네. 그리고 뭐 저도, 제가 동생이 학생이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투병하실 때 그런 병원비나 생활비를 거의 제가 많이 지원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힘들죠. 결혼을 한 상태고 배우자도 있는데 한 사람의 월급이 온전히 다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원을 했던 거는 맞는데 이제 남아 계신 어머님에 대한 부분은 함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더니 동생이 되게 고맙게도 당연히 누나가 그때 고생한 거 너무 잘 알고 그 덕분에 자기가 졸업을 잘 할 수 있었고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그건
매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뿌듯한 거예요. 어. 그때 내가 고생한 게, 아, 그래, 내가 그냥, 아, 동생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또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상담사님께서 너무 공감을 잘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다 막 감사하고 그런 마음 든다고 아이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막 네. 그런 마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푸티페라님 고민에 대한 그 솔루션 또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고민이 있었지 하고 잠깐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띄워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지금이야말로 재정 상황을 재정비할 때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어디서부터 지출을 줄이고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또 동생 용돈 월 40만 원 주고 있는데 졸업 전까지는 계속 주고 싶다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뿌디페리님께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추가로 좀 보내주신 자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보유자금으로 연 1,500만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할 얘기 이만큼인데, 자, 두 번째로 이율 연 4.3%.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땡땡 손해보험의 채권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채권 중에 이율이 높은 편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약 1억 원을 투자할까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셨는데, 아, 이 얘기 되게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 이제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네. 본인의 개인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만 보면 50% 정도 저축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동생의 용돈, 어머님 앞으로 나가는 이제 통신비,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 갑작스럽게 생기는 외식비, 이런 것들이 식은 가정에서 나가는 그런 별도의 지출들인 거잖아요. 내 개인 생활비랑 별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족들과 어떻게 조정을 해볼 건지, 그리고 동생의 용돈도 동생이 갖고 있는 그런 상속 재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만큼의 좀 뭔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만큼 용돈 안 주더라도 동생이 갖고 있는 돈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용돈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푸티페리님께서 추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좀 제가 내용을 네.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냥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2억 원을 우리가 연 1,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으려면 예금으로 이자를 9%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9% 이상이면은 네. 전례 없는 고금리 때 아닌가요? 네네. 저희 생에 볼 수 있는 그 그쵸. 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은행 기준으로 예금이 2억 원을 맡겼을 때 최대 이율이 3.1%더라고요. 3.1%. 네. 그럼 3.1%면 이제 세후 이자가 약 한 524만 원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1,500만 원까지 하려면은 이자 곱하기 3배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그 자료는 안전한 예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된 뭐 매매 차익이거나 아니면 뭐 투자라고 했을 때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채권 이자도 그렇다면 한 7.8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위험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던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뭘 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 글이나 그 콘텐츠가 작성된 시점에 따라서 상황이 지금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카더라를 보신다면 그 좀 굉장히 꼼꼼하게 다방면으로 맞아요. 그냥 앞에 있는 글만 볼 게 아니라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면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사실 초년생분들은 우리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금융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금융 사기에 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조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고위험에 투자를 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건 존재하지 단연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항상 주의를 주고 있는데 항상 이제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맞아요. 그런 유혹들이 훅
들어와 버리는 거죠. 아, 그게 너무 네. 사실 좀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훅 들어오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시점에 따라서 네. 예금에 따라서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도 9% 이자로 가려면은 한 80년대로 가야 될걸요? 그쵸. 인터넷이 없을 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말이 안 돼요. 많이 이제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런 문구 있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만큼 준다더라. 하는 거는 그냥 안 믿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영업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다른 웬만한 바이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럴이 요런 바이럴이다. 그쵸. 되게 근데 일반인처럼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뭐 광고도 그런 투자 사기에도 배우를 써서 맞아요. 그렇게 속인다고 맞아, 하잖아요. 빅뱅크처럼 이게 네. 그 합성을 해가지고 네. 요즘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맞아요. 안정적이면서 이만큼 수익을 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예금 상품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의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한받으신 이제 채권은 3개월 단위로 이제 지급하는 이표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채권에 대해서 요즘에 좀 투자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그냥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우리를 뭘로 평가하죠? 신용. 그쵸. 신용 점수. 우리의 신용 점수, 그리고 신용 거래 내역에 따라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달라지죠. 그쵸. 대출 네. 이자가. 네, 우리가 좀 신용이 좋고,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자산도 있고, 담보할 수 있는 자산도 있고, 그러면 좀 저리로 이자를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채권은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신용 등급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처럼 보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은 신용 점수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기관들은 신용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보통 이제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오. 채권을 투자하실 때는 트리플 B까지의 신용 등급을 확인을 하고 네. 이제 더블 B 이하는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이제 권유받으신 채권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용도 면에서는 이제 좋은 회사일 것 같아요. 신용 등급 자체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등급이 현재 투자 적격 등급 안에 있는 채권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에는 채권도 투자죠. 채권이라고 해서 무작정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용 등급을 꼭 확인해야 되고 채권의 이자 수익이 높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는 거고 그리고 채권에서 가장 큰 위험은 그 기업이 부도나는 위험이에요. 맞아, 그러면 맞아요.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자는커녕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낮으니까 우리가 이자 비싸게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리스크 거죠. 테이킹 한 거예요. 네. 금융 세계는 완전한 밸런스 게임의 세계이기 때문에 좋은 적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적금 우리 특판 나와가지고 연 6%짜리 금리를 준다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은 월 한 10만 원까지 납입 가능. 그쵸. 6개월 한도를 딱 만기. 정해놓잖아요. 그쵸. 네. 그만큼만 돈 쓰겠다는 거죠, 은행에서도. 네, 맞아요.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네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생의 돈을 운용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아까 예금으로 2억 원을 넣어 놓으면 3.1%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네. 524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40만 원씩 12개월이면은 480에 내가 동생한테 주는 용돈을 동생이 이런 식으로 돈을 운영을 하면 동생의 용돈은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라는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은행으로 그냥 바로 아무 선택지 없이 그냥 가가지고 상담 받으면은 이것저것 권유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서 거절 못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지를 미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고위험 투자 말고 예금에 넣어서 연간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다면은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신 이표체가 아마 다달이 일정 주기마다 네, 3개월, 6개월 뭐 이런 그쵸. 식으로 이자가 네, 조금씩 나눠서 나오고 주는 거죠. 만기 한꺼번에 주고 그쵸.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표체라는 채권의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분기마다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네. 다른 방법은 뭐 배당도 있을 수 있죠. 그쵸. 음. 근데 이제 푸티페리님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은데 네. 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건 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렇네요. 아니고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뭐 지금 2억 원 중에서 뭐 한 5천만 원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 봤더니 괜찮았던 방법인 것 같아.
그 경험을 가지고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거나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큰 돈을 가지고 무조건 한 번에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분할해서 사람이 넣어도 맞아요.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네. 합리적이잖아요. 네.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나한테 목돈이 그러니까 1,000 이상 뭔가 목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당장 쓰거나.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규모의 돈이다 보니까 그건 이해는 되는데 괜히 그렇게 우리가 돈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강박적으로 막 운영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명확하게 이 돈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주세요. 재무 목표를 달아주든지 쓴다라는 것 자체를 못하게끔 뭔가 이렇게 의미부여를 크게 해놓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 결혼할 때 이 돈으로 집 살 수 있게 해주려고 나한테 미리 주고 가신 돈이니까 이 돈은 절대 손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놓으면 아, 감히 거기다가 내가 손을 대고 싶겠어요. 집을 그러네요. 사는 그런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 그때 이제 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네. 라벨링을 하거나 내 마음속으로 이 돈은 어떤 돈이다라고 좀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네네. 그래서 효과가 저는 있다. 뭐 TMI지만 저희 아버지 조의금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금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게 투자를 한 거는 저희 아버지는 제 남동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가지 못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한 게 마음에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번에 이제 저희 동생이 결혼할 때 집에 필요한 좀 신혼 살림 구입하는데 좀 보태줬거든요. 그래서 말을 했죠.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아버지가 너한테 드리고 간 돈이다. 근데 저는 그 돈 절대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를 두니까 오히려 투자도 꾸준히 잘 됐고 결과도 좋았고 그리고 동생에게 그만큼 해줄 수도 있었고 너무 네. 행복한 결말이어서 너무 기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도 사실 너무 또 마음이 또 저희도 같이 아프면서도 언젠가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찾아올 것이 또 분명하기도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푸티페리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덕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상담사님도 개인 또 이야기들 나눠주시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상담사님 오늘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지대에 뵐게요. 네, 여러분 오늘 또 머니로그 저희 한 40분 정도 같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사실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미리 떠올리는 것도 속상하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이런 마음인데 그런 상황을 또 대비하는 것까지 미리 고민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푸티베리님에게 이제 사연 들어온 걸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미처 생각해 볼 마음도 또는 그런 기회도 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목돈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또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피티페리님도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본인이 이 상황에 닥쳐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 인터넷에 믿을 만한 정보들도 많이 없었고 내 사연이 누군가한테 나와 비슷한 상황이 생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머니로그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내일 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업비티와 아침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바!